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옆에 지켜보면서. 왜냐하면 이 친구가 잘 된 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는데 자기도 눈이 두 개 있고 저도 눈이 두 개 있고 귀는 똑같이 두 개 달렸고 같은 귀와 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백수의 눈에는 인생을 걸고 뛰어들어야 하는 복음으로 들리고 저한테는 망상장애를 가진 환자의 그냥 기괴한 이야기를 들렸던가.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냐. 혹시나 미국 가서 MBA 한다고 접시 닦고 온 게 통찰력을 넓힌 것이냐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앉아있던 박사과 연구원들은 그보다 더 오래 있었을 테니까. 그것도 이유는 아니다. 대체 이유가 뭐냐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그때 제가 읽고 있던 책에서 답을 구했습니다. 제레미 르프킨 아시죠? 제레미 르프킨이 그때 쓴 책인,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는 허접한 책이었는데 제레미 르프킨이 쓴 책, 그때는 제레미 르프킨이 아주 자기 초기 단계 저작이었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3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20만 년, 30만 년 전에 출발을 할 때 현생 인류가 가진 자산은 돌도끼가 유일한 거였다. 그런데 한 20, 30만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인류가 가진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문명이 발전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 무엇을 착각하고 있느냐 하면 지난 30년간 명멸했던, 태어나서 사라져갔던 모든 인류가 이 문명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인류의 문명이 이만큼 온 데는 0.1%의 창의적 인간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꿈꾸지 못하는 것을 꿈꾸고 여기가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어두운 곳에 깃발을 꽂으면 0.9%의 통찰력과 직관을 갖춘 안목 있는 인간이 그것을 알아보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한 배를 타고 등을 밀고 손을 당기면서 이루어낸 역사다. 1%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레미 르프킨은 0.1%의 창의적 인간과 그것을 따라 알아보고 협력하고 함께 문명을 건설한 0.9%의 안목 있는 인간, 통찰력 있는 인간, 이 1%가 인류 문명을 이끌었고 나머지 99%를 무엇으로 규정했느냐 하면 잉여인간으로 규정했습니다. 잉여인간이라는 말이 그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가슴이 뜨끔하시죠? 잉여인간, 제레미 르프킨은 거기다 갈로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Organic material. 잉여인간은 organic material이다. 유기물이라는 거죠. 그냥 섭취, 배설을 반복하고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존재.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자연계로 돌아가서 동물성 사료가 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의 99%. 그래서 항상 0.1%가 새로운 것을 주장하면 0.9%가 함께 그것을 이루어내고 나머지 99%는 매번 세상 참 좋아졌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세상 참 놀랍군. 엄청난 일이야. 계속 이런 말만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 99%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보니까 답이 딱 떨어졌습니다. W는 0.1%였고 제 친구 백수는 0.9%에 속했고 저는 잉여인간이었던 거예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한데 그게 슬퍼지야. 나를 유기물이라는데 내게 이성이 없는 임팔라 따위하고 저하고 같은 존재라는데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 지금 이번에 90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현상들, 변화들, 이것만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제레미 르프킨 역시도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이 모습만 보고 헛소리하는 건 아니냐? 과거에도 진짜 그랬나?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레트로그레이드하게 뒤집어 보니까 구구절절이 국면이 바로 제레미 르프킨 이야기와 일치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다른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경제사만 하나 놓고 보면 한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공작기계에 대한 산업특허 1호는 방적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모직을 생산하는 기계죠. 모든 사람이 배틀에서 시주가 날줄을 엮어서 모직을 생산하던 영국에서는 양털은 나왔지만 그것을 가공할 능력이 없어서 길 건너에 있는
이 네덜란드로 가서 이 모직물을 생산해서 도로 가져오면서 엄청난 옷값이, 이 모직값이 엄청나게 비쌀 때였습니다. 아무나 입지 못하던 것을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한다니, 이거는 세상을 뒤집는 혁명과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창의적이죠. 그 기계를 만든 W는 획기적인 물건을 개발한 겁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데, 그때 당시 글래스고에 그 공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주변에서 감자밭을 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놈 W다. 저거 세상 뒤집겠다. 산업을 중심이 되겠다. 나도 저기 뛰어들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 죽었다 깨나도 기계를 만들 재간은 없으니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 모직 생산이 잘 되면 아무리 기계가 잘 돌아가 봐야 양털 없으면 안 된다. 지금 대개 천재들의 가장 큰 단점은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공장은 지어놓고 양털을 어디서 가져올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우선 지금 가져오듯이 그냥 하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그것을 딱 착안한 일부 감자밭을 하던 사람들이 감자밭을 갈아엎고 양목장을 시작합니다. 모직 생산 어마어마한 속도로 인기를 끌고 양털이 대량으로 필요해지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양목장주들이 가져갑니다. 뒤늦게 너도 나도 감자밭을 갈아엎고 양목장들을 하는 바람에 영국에 감자 파동이 일어납니다. 감자 기근으로 영국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거의 절반이 감자 파동으로 죽는데, 이유는 바로 모직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두고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는 제일 앞에 이런 말이 나오죠. 시가 나옵니다. 양이 사람을 죽였네, 양이 사람을 죽였네. 그거 읽어보신 분 계시죠? 그거 보면 양이 사람을 뿔로 떠받아 죽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때의 사회상, 즉 산업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묘사를 했습니다. 전부 양목장을 하는 바람에 사람이 먹을 감자가 없어져서 감자 기근이 들고, 결국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이 감자를 훔치게 되고, 결국에는 감자를 훔치면 교수형에 처한다는 법이 만들어지고, 영국의 길거리에는 교수형에 처해진 목매달린 시체들이 줄줄이 늘린 상황, 그 가혹한 상황을 두고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씁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만큼 한 명의 생각이 세상의 사회사까지 뒤집어 버립니다. 결국 양목장주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 가면 약 300개 정도 유력 가문이 있다 그러는데, 그 가문들의 문양을 잘 들여다보면 이 양뿔이나 양머리가 그려진 문양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과거 200년 전에 조상들이 양목장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때 여전히 감자밭을 하던 사람들은 후손은 지금도 감자를 캐고 있다는 전설이 있죠. 문제는 그때부터 시간이 다시 조금 더 흐릅니다. 유럽에 드디어 소형 내연기관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마차에 장착하는 초창기 형태의 원시적인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동차로 볼 수는 없었죠.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헨리 포드입니다. 1903년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라는 걸 만듭니다. 변속기, 악셀레이터도 붙어있는 이 소위 말하는 클러치 장치까지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것을 헨리 포드가 개발합니다. 미국에서 제작 발표합니다. 거창하게 자동차를 세워놓고 제작 발표를 딱 할 때, 그때마다 뭐 레이싱 글은 없었겠죠. 헨리 포드가 옆에 서서 이것이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하 미국 언론들이 그 다음날 획기적인 물건이다 라고 기사를 받은 게 아니라 헨리 포드를 조롱하는 기사들이 미국 신문을 도배를 합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헨리 포드는 쪼다가 자동차라는 물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아주 웃기는 물건이다. 왜냐하면 이거 한 대 만드는데 기차보다 돈이 더 들었단다. 기차 한 대보다 더 비싼 생산 단가로 자동차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보니 기차는 100명이나 타는 데 비해서 자동차는 고작 4명밖에 못 하더라. 이딴 걸 만들어 놓고 신기술이라 그러니 헨리 포드가 얼마나 쪼다냐, 이런 기사를 만들고, 심지어는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에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거꾸로 들고 벌 쓰는 그림까지 그립니다. 만평으로. 헨리 포드가 투자자를 모집하려 하는데 못 구합니다. 아무도 그 사업에 뛰어들지 않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비망록에 이렇게 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비웃는데 나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들은 비용을 두고 비싸다고 말하지만 대량 생산하면 가격은 떨어진다. 두 번째, 기차는
100명이 탈 수 있을지는 모르나 기차는 단점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길밖에 가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만든 자동차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기차가 다니지 않는 모든 도시를 연결해서 세상을 물류혁명으로 뒤집을 거다라고 헨리 포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비망록에 세상과 저항하는 글을 씁니다. 헨리 포드 자서전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대목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동네에 건달 하나가 헨리 포드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갑자기 무릎을 칩니다. 저놈 W다. 그리고 나도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어야 된다. 저거 획기적이다. 헨리 포드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안 되니까 뛰어들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돈은 있었습니다. 집안에 석유회사 지분이 있었고 우리식으로 치면 뭐 H그룹의 그 주먹질 잘하는 회장님 아들 정도 되는 막 그런 정도의 위상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본인은 낡은 달에 가까웠는데 이 낡은 달이 갑자기 전기가 스치면서 무릎을 칩니다. 이거 획기적이다. 뛰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뛰어들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 양목장주처럼 자동차가 물로 가나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가 불과 10대도 생산되기 전에 8개의 주유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4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1907년에 드디어 대량 생산 모델 포드 T카라는 게 세상에 선보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서 가격이 낮춰진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로부터 20년간 전 세계가 자동차 산업으로 뒤집힙니다. 문제는 차를 사서 몰고 나오면 기름을 넣을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선점한 주유소, 새로 만들어진 도로마다 이미 선점 효과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이 주유소를 늘려가고 정유공장 지분을 넓혀갑니다. 1940년대 중반까지 미국 전체 주유정유 시장의 94%를 독과점해버립니다. 미국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한 사람이 저걸 독점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의회에 청원을 하고 미 의회가 이 한 사람을 겨냥한 법을 만듭니다. 독과점 풀어라.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정거래법. 놀라운 일이었죠. 이 사람은 전 세계의 부를, 전무후무한 부를 긁어모읍니다. 록펠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시대의 주인이 되었던 록펠러의 영향은 아직까지 미칩니다. 또 10년 정도 세월이 흘러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데 아주 지극히 통신이 문제입니다. 내가 적에게 이야기를 하면 적군이, 우리가 교신을 하면 적군이 교신을 듣고 우리가 대장님 폭격할까요? 그러면 적군이 듣고 있다. 쟤들 폭격한다. 숨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보고 이거 지극히 단순한 건데 하고 인터폰 회사를 하던 친구가 전화선 끊고 어차피 음성을 코딩하고 디코딩해서 넘기는 게 다인데 이거를 주파수를 써서 넘기면 무전기라는 것을 만들겠다 해서 무전기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주파수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서 무전기를 만들고 대량으로 전장에 납품을 합니다. 그야말로 대박이 터집니다. 단순한 발상의 전환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모토로라가 그거로 시작됩니다. 1946년에 휴렛 패커드가 또 10년이 흘러서 트랜지스터라는 걸 개발합니다. IC. 사람들이 만들었나 보다 이러고 있을 때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면 진공관을 대체하는 전자산업이 발달할 수 있겠다라고 믿고 거기에 뛰어드는 그 당시 중소기업들, 그 당시 전자회사들 중에 선점에서 뛰어든 수많은 0.9%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톰슨, 제네시스, 월풀, 필립스와 같은 어마어마한 전자회사로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일렉트로 메카트로닉스 시대, 기계와 전자문명의 시대로 전 세계 문명을 수십 단계 또 위로 밀어올리고 이 사람들이 시대의 주인이 됩니다. 또 10년이 흘러서 반도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W가 반도체를 들고 나옵니다.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한다. 전기가 깜빡깜빡하는 게 반도체다. 99%들이 묻습니다. 어쩌라고? 이때 그것을 보고 이것이 이 강당만한 애니악 대신에 개인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컴퓨터를 이걸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창고에서 조립해서 퍼스널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으로
다시 80년대가 컴퓨터의 시대로 또 한 시대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의 주인들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제가 만났던 바로 그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이러고 보니 몇십 년마다 계속 기회를 주어지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0.1%와 창의적인 감각, 그것을 알아보고 잽싸게 뛰어드는 통찰력 있고 직관이 있고 안목 있는 인간, 나머지 99%들이 계속 세상 살만해라고 외치는 99%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역사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고, 저도 그때 뒤늦었기는 했지만 0.9%가 되고 싶었는데 도저히 제 눈에는 뭐가 더블인지 보이질 않았습니다.